지금 이 순간 저녁 일찍 주무시는 것이 뇌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뇌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굶주린 밤도 알았으며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제 손으로 창문을 열고 제 2발로 현관 밖을 나서며 제 기억으로 오늘이 어제와 다른 하루임을 압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바로 맑은 정신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도, 밤잠이 얕아지는 이유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흐릿해지는 이유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탓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수천 번의 밤 동안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해온 작은 습관 탓일 뿐입니다. 잘 늙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방식 하나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녁 8시면 어김없이 주무시는 어르신이 곁에 계십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오랜 이웃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게 내 건강 비결이야.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뒤 저는 그 믿음 안에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90%의 어르신들이 모르거나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6가지 수면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그토록 열심히 사셨는데도 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처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잠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뇌가 스스로를 살아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잠드는 시간 이야기입니다. 저녁 일찍 주무시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비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뇌의 가장 중요한 청소 시간을 통째로 빼앗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밤새 똑같이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에는 층이 있습니다. 얕은 잠이 있고 깊은 잠이 있으며 꿈을 꾸는 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들은 밤의 특정한 시간대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가 가장 깊이 회복되는 시간은 자정 전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손상된 신경세포를 조용히 복구하며 흩어진 기억들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낡아갑니다.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제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80대에도 그는 누구보다 날카로웠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으며 칠판 앞에 서면 3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또 하고 손자의 이름을 잠깐 잊고 익숙한 길 위에서 멈추어 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들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저녁 8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노년의 비결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저녁 8시에 잠든 사람의 뇌는 새벽 2시에서 3시가 되면 이미 기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뇌가 가장 깊이 회복되어야 할 마치 한겨울 밤 해가 지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가 가장 추운 새벽에 불씨가 다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온기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불은 이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자느냐입니다. 잠의 양보다 잠의 위치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도 밤 10시 이후에 잠자리에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웃습니다. 교수님, 나이 드시면 일찍 주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는 오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정신으로 살고 싶은 것이라네. 여러분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십니까? 그리고 새벽 몇 시에 눈이 떠지십니까? 혹시 지금 그 간격이 너무 짧지는 않습니까? 잠드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잠드는 장소의 온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침실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따뜻한 방은 편안한 잠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깊은 잠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깊은 잠에 들기 위해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체온이 내려가야 합니다. 잠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핵심 체온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이 체온 하강이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이 진짜 잠들 시간이다. 그 신호를 받아야만 뇌는 얕은 잠의 층을 지나 깊은 회복의 단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몸은 체온을 낮추려 하지만 더운 공기가 그것을 막습니다. 8시간을 잤어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오래 사신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서울로 모셔와 따뜻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난방이 잘 되는 방, 두꺼운 이불, 닫힌 창문. 자녀들은 어머니가 편히 주무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서울에 오신 후부터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낮에도 자꾸 졸리고 밤에는 오히려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며칠 전 만난 이웃의 이름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고향에서는 늘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스며드는 그 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깊이,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던 기억은 어디서 왔습니까? 선선한 가을밤, 창문으로 서늘한 바람이 살며시 들어오던 그 밤이 아니었습니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잊은 것입니다. 몸이 차가워지지 않으면 뇌는 깊은 잠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지 못합니다. 침실을 너무 덥게 만드는 것은 뇌에게 오늘 밤 너는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면 연구자들이 권하는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놀라십니다.
그렇게 차가우면 어떻게 자요? 하지만 잠옷을 입고 이불을 덮으면 됩니다. 방이 서늘해야 몸이 따뜻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방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하면 뇌는 결코 깊은 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지금 몇 도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하다면 혹시 밤새 너무 따뜻한 곳에서 주무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반복되어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드는 시간과 침실 온도를 바로잡아도 잠들기 직전에 그 한 가지 습관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저녁 식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드신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졸리면 그대로 일어나 잠자리에 드십니다. 저녁 식사와 취침 사이의 간격이 한두 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날 밤 뇌가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뇌는 열심히 일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노폐물 중에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독성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는 오직 깊은 잠에서만, 그것도 교감신경이 완전히 쉬고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몸은 소화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소화를 위해 체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자극되며 뇌는 진정한 회복의 잠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다 은퇴하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녁 식사가 온 가족이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가 언제나 밤 8시가 넘어서야 끝났고 식사 후 TV를 조금 보다가 9시 반이면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며칠 전에 만난 이웃의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그토록 성실하게 사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매일 밤 목욕을 해야 하는 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는다는 것은 목욕을 하려는 방 안에 진흙을 먼저 들이붓는 것입니다. 청소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 해도 도구가 막혀버리면 청소는 되지 않습니다. 잠은 눈을 감는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 식사를 마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그리고 그 식사는 가볍게 드십시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지 몸에 짐을 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몇 시에 마치셨습니까? 그리고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실 예정입니까? 그 사이의 간격이 오늘 밤 뇌가 청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잠드는 시간도 침실 온도도 저녁 식사도 모두 바로잡았는데 여전히 아침마다 피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바로 코골이와 입으로 숨쉬는 습관입니다. 코골이는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매일 밤 조금씩 산소를 빼앗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코를 골거나 입으로 숨을 쉴 때 기도가 좁아지거나 일시적으로 막힙니다. 그 순간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놓입니다. 뇌는 전신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산소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하룻밤, 한 달, 1년, 10년 동안 반복되면 뇌는 조금씩 손상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해마는 어제 만난 사람의 얼굴, 오늘 들은 이야기, 삶에서 소중한 순간들이 모두 거쳐 저장되는 곳입니다. 제 오랜 제자 중에 유난히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산책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저도 그를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감이 잠을 자면서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숨이 잠깐씩 멈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병원에 가볼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뭘. 처음에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일기를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쓸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입니다. 뇌가 밤마다 조금씩 숨이 막히고 있다면 그 뇌는 결국 자신이 살아온 수천 번의 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싹 말라 있거나 목이 칼칼하거나 머리가 무거우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옆에서 코를 곤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호를 지금껏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그 싸움은 지금 이 밤부터 어떻게 숨을 쉬며 잠드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잠은 단지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뇌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이제 5번째로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밤마다 겪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잠을 못 이루며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침대를 불안의 장소로 학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깥은 어둡고 온 집안이 조용한데 혼자만 깨어있는 그 시간을 아십니까?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다시 잠들겠지 하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못 자면 내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러다 날이 새버리는 것 아닐까? 왜 나는 남들처럼 푹 자지 못할까?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동안 몸은 점점 더 긴장하고 잠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뇌는 놀라울 만큼 정직한 기관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불안하고 긴장하는 밤이 반복되면 뇌는 서서히 이렇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침대는 잠드는 곳이 아니라 불안해지는 곳이라고,
서울에서 오랫동안 온 가족의 중심이 되어 살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후로 긴 밤이 무서워 이른 저녁부터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밖이 환한데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이시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다시 잠들기 위해 몇 시간을 뒤척이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분은 저녁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습니다. 밤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가장 불안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침대가 더 이상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싸워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십시오. 15분에서 20분이 지나도 잠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졸음이 느껴질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뇌가 침대를 다시 안식처로 기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아니며 내일 일을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뇌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로 배웁니다. 여러분에게 침대는 지금 어떤 곳입니까? 편안한 안식처입니까? 아니면 잠들지 못할까봐 걱정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까? 오늘 밤부터 침대에게 다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밤을 잘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햇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잠은 밤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잠은 아침에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상 하부 안에 자리한 아주 작은 구조물인데 이것이 우리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을 조율합니다.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나고 언제 체온이 오르고 언제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시계 하나에 의해 조율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매일 아침 반드시 외부 신호를 받아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시신경을 통해 뇌 생체 시계에 전달되면 시계는 비로소 오늘의 시간에 맞춰 리셋됩니다. 그리고 그 리셋이 이루어져야만 그날 밤에 잠이 제 깊이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다가 은퇴하신 어르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별히 서두를 일이 없으니 아침 9시, 10시까지 주무셨습니다. 일어나도 커튼을 걷지 않고 방 안에서 TV를 켜거나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다시 졸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낮에 자꾸 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오히려 잠이 오지 않고 아무리 누워 있어도 새벽까지 말똥말똥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번 달이 몇 월인지가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뇌는 아침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른 하루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를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90대에 접어들었을 때 아침 산책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 서 있었고 눈이 와도 현관 밖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고집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고집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뇌는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시계를 매일 아침 맞추지 않으면 시계는 결국 멈춥니다.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10분만 밖에 나가 햇빛을 받으십시오. 구름이 끼어도 괜찮습니다. 그 10분이 그날 밤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깊이 잠들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햇빛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핸드폰부터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오래 반복되어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6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정의 청소 시간을 빼앗는 너무 이른 취침에서는 뇌의 가장 소중한 회복 구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너무 따뜻한 침실에서는 뇌가 깊은 잠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끝내 찾지 못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저녁 식사에서는 청소부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도구가 막혀버립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코골이와 입 호흡에서는 해마가 조금씩 조용히 산소를 빼앗깁니다. 새벽 침대에서의 뒤척임에서는 뇌가 안식처를 두려움의 장소로 기억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 햇빛 없는 하루의 시작에서는 뇌의 시계가 조금씩 소리 없이 멈춰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들 아닌가?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뇌를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 의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며 눈을 감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쌓아온 기억들이, 사랑했던 얼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가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새벽에 반복된 아주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은 매일 밤 뇌를 돌보는 작은 선택들이 지켜준 것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딱 한 가지만 남겨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저는 저녁 7시에 자고 새벽 3시에 눈이 떠집니다. 저는 침실이 너무 더운 것 같았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밤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봤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코를 곤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겠습니다. 그 한 줄이 오늘 밤 여러분의 뇌에게 작은 변화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잘 늙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쌓아가는 조용한 훈련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손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오늘이 어제와 이어지는 하루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히 이어지는 밤들의 연속입니다. 그 밤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것이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자 곁에 있으면 남자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당신 곁에 사람이 해준 것 중 한 가지 지금 떠오르십니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관계를 따뜻하게 한다면 정서적 안정감은 그 관계를 오래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이 없는 여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풍부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돈이 아니었습니다. 외도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감정의 불안정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작은 말 한마디에 며칠씩 상처받고, 조금만 달라도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그 패턴이 반복될 때 남자는 서서히 그 관계에서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곳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교수로 은퇴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50살에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집이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 저녁 남편 앞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을 아침처럼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훗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아내를 가장 많이 사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방에 비유하곤 합니다. 큰 파도가 칠 때 모래사장은 쓸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제 방은 파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자는 바로 그 제방과 같습니다. 진짜 사랑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르게 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 나이 30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열정이라고 불렀던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 불안이었다는 것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은 남자에게 쉬는 곳입니까?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까? 그 질문이 5번째로 이어집니다. 안정된 여자가 남자에게 쉼을 준다면 성장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여전히 설렘을 줍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삶. 하지만 이것은 자격증이나 학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빛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00살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젊음도 가져가고 아름다움도 가져가고 건강도 조금씩 가져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절대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빛납니다. 제가 교수로 있을 때 가르쳤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가장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른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그녀가 65이 되었을 때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 나이에 그러냐고 했더니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의 말을 배우고 싶어서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여자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그녀와 오늘의 그녀가 조금씩 다릅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오고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 곁에서 관계가 완전히 파악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설렘, 아직도 이 사람과 나눌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기대감,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존경심은 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존경심은 성장하는 사람에게서만 자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평생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여자를 평생 존경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깊어졌습니까?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곳에서는 남자의 마음이 열립니다. 자기다움이 있는 곳에서는 남자의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남자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곳에서는 남자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곳에서는 남자는 평생 설렘을 잃지 않습니다. 이 5가지를 다시 돌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안을 향한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완성해 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오랜 세월의 바람을 견딥니다. 당신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눈빛,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래전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젊음은 가지만 품격은 남습니다. 아름다움은 바래지만
깊이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 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사랑이 자랍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조용한 이어짐 속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